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마련한 특집 현대사회의 위기와 그 극복,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위험 극복 이후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메르스 또 세월호 참사 이런 아픔들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완치된 분들, 유가족들 이런 분들의 정신적 고통 등등은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놀라운 회복력을 발휘해서 위험과 역경, 재난을 딛고 제자리로 돌아오긴 합니다만 정신적 외상 경험 이건 사라지지 않고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도 앞으로 오랜 기간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고려가 지금부터 필요하다라고 지적합니다. 오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재난정신건강위원회 위원장이죠. 경희대학교 병원 백종우 교수를 함께 만납니다. 백종우 교수는 고려대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같은 대학에서 정신과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경희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을 맡고 있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재난정신건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살예방협회 사무총장과 중앙심리부검센터 센터장을 역임했고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며 자살 예방에 대한 기여로 2018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경희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백종우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그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 생겼죠. 네, 맞습니다. 그게 우울증을 말하는 거죠? 정확히는 블루라고 붙이는 건 우울감이거든요. 우울증 그 전 단계? 예, 우울증은 디프레션이고 우울한 감정이기 때문에 흔히 산후 우울감. 네, 그거를 이제 포스트파텀 블루라고 하는데 이게 정상 반응입니다. 상황이 너무나 힘드니까 생기는 누구나 다 가지게 반응입니다. 되는 정상적인 거예요? 네, 질환이라고까지 말하기 어려운. 질환명도 아니고 질환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근데 그만큼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알 수 있는 백 교수 찾아오는 환자 중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좀 바뀌고 있는데요. 한 달 전에는 답답하다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못 만나고, 일상이 중단되고, 아는 사람이랑 밥도 못 먹고, 너무 답답하고 숨쉬기도 힘들고 불안하다였는데, 지난주 이번 주에는 생계가 막막하다.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정말 이게 걱정스럽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굉장히 그 일용직과 관련돼서 하시거나 자영업을 이제 출퇴근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현실적인 생계의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게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굶어 죽게 생겼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위기는 정말 상당히 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렇게 경제적 절박함에 몰리면 정신적 스트레스도 더 커지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저희가 생활치료 시설들, 그러니까 경증으로 입소하신 분들을 저희가 전화로 지원하는데 지금 1339에서 정신적 고통 얘기하면 연결시켜 주잖아요. 전문가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이제 1577-0199로도 하시지만 저희가 정신과 의사들은 이제 주로는 생활치료 시설에 있는 환자분들이죠. 근데 경증으로 입소해 보신 확진된 분들 가운데 확진자들이죠. 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막막한 거죠. 앞으로 일은 중단됐지 저 가게는 어쩌나 하는 와중에 오늘은 너무 괴롭다는 분을 한 분 받았는데 이분은 이제 알고 보니까 확진하고 온 다음에 이제 우울증이랑 공황장애 약을 두고 오신 거예요. 급하게 오다가 집에다가 원래 그걸 드시던 분인데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너무 불안한 거죠. 어허. 약을 못 먹었으니까. 그리고 누굴 갖다 주라고도 못 하는 거죠. 가족들도 지금 격리된 상태인데. 이제 다행히 그쪽에 계신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이제 처방을 해서 갖다 주기로 하고는 이제 그렇게 해야죠. 좀 안심이 됐는데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저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건 불면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그 확진자분들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그분들은 또 2중, 3중의 고통이 있지 않나요? 예. 자기 생활이 단절되고 네네. 뭐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만 주변 사람들한테 미친 영향, 자기 때문에 밀접 접촉자로 해서 또 격리된 사람들, 뭐 이런 회사가 셧다운되고 이런 것들도 고충이죠. 또 자기 사생활 공개 이것도 있고요. 오히려 뭐 건강에 대한 걱정이 뒤로 밀리고 딴 게 더 크다라고 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뭐 일도 중단되고 회사에 미치는 영향, 가족이 우리 부모님이 또 울면 어떡하나라는 것도 있고요. 이게 이 코로나가 가져오는 참 여러 가지 힘든 점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투병기를 검색해 보니까 딱 한 분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한 분은 스페인에서 일하고 계신 교수님이더라고요. 박형 교수님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의 투병기는 나왔다는 분은 이렇게 많은데 한 명도 안 올린 거거든요. 글을 안 올리고 있다? 예. 익명으로는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이게 심지어 나은 다음에도 이 코로나로 인한 어떤 편견이나 혐오에 대한 두려움, 뭐 또 죄책감, 그리고 실제 본인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사실은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이겨냈다는 게 많은 분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인데도 이게 딱 하나 올라와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그분들이 앞에 처한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 다 나았지만 그 자체가 사회적 편견이나 혐오로 온다? 진짜 그런가요? 이게 물론 뭐 이제 다 나은 다음에도 일부 또 감염이 됐다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이게 역병에 대한 편견과 공포는 뭐 흔히 전에 우리가 뭐 문둥병, 한센병 얘기할 때부터 이전에는 특히 이 바이러스라는 건 또 세균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마 뭐 100년 전만 해도 뭐 유일한 방법이었을 겁니다. 감염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을 피하고 의심하게 되고 감염자를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감염자들을 격리시켜버리고 그게 거의 유일한 대처였던 시기에서 굉장히 뭐 수천 년 이어져 내려온 것도 있겠지만 지금 시기에는 또 이런 개인정보 문제와 함께 이 코로나 확진자분들의 투병기가 하나밖에 안 올라오는 것은 이분들이 가진 심리적 부담을 드러내는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사스나 메르스 이런 때보다 지금이 좀 더하다고들 하죠. 전 국민적 스트레스 정도가. 뭐 그거는 뭐 청와대에서도 뭐 비교할 수 없는 비상 시국이다라고 할 정도로 사회 경제적 여파도 크고 확진자 수도 메르스 때는 183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근데 반면에 이런 건 있었습니다. 메르스는 그 후유증이 폐 손상이 남은 분들이 좀 계셨어요. 이분들은 이후에도 건강이 100% 회복이 안 되니까 그 관련된 트라우마나 우울을 좀 더 많이 오래 호소하시기도 했고요. 저희가 흔히 이제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코로나 블루라고 부르는 것 같은 정상 반응은 80%는 요 시간이 지나가면 좋아집니다. 깨끗이 그것도.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입은 분에게는 그 시간이 무의미합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는 5년 전에 일어난 일이 방금 마치 내게 현재 일어나는 것처럼 경험되거든요. 이후에도. 그래서 다른 주변의 사람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저게 몇 년 전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그걸 아직까지도 힘들어할까? 그건 좀 의지에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트라우마의 굉장히 고통스러운 감정은 이런 기억과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의 처리를 방해해서 마치 현재에 있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안 생기게 미리 막는 예방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럼 실제로 4, 5년 전에 있었던 메르스,
세월호? 네. 세월호 유가족분들 중에는 최근에도 극단적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트라우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렇게 바로 어제 있었던 일처럼. 본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그 가족을 잃은 게 대표적인 트라우마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트라우마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5년 전 일인데 어제 이분에게는 바로 지금 일어나는 일로 그 일을 연상할 때 감정 반응이. 저희가 사실 이 진료실에 흔히 어떤 약간 보상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런 걸로 사고를 과장하는 분은 오자마자 자기 괴로웠던 얘기를 막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희는 속으로 별로 안 심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반면에 정말 트라우마인 분들은 물어보기 전에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이 얘기 물어봐도 되겠냐.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시겠다 그러면 시작하겠다. 그리고 하나하나씩 안 아픈 데부터 물어보다가도 그게 딱 건드려지면 폭발적인 감정을 진료실 앞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자기도 자기 의지로 어떻게 못하는 거죠? 사실 정신과 환자분 중에 뭐 외래에서 정말 눈물을 막 감정을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토해내는 분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게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 환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고통스러운 기억이 이 어떤 조각조각 나서 이제 몸을 돌아다니면서 찌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뜻은 전혀 아니고 그런 분들이 있다, 생긴다. 예, 일부는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대비하자는 얘기입니다. 메르스의 고통을 겪은 분들 가운데도 아직도 그런 고통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지금 다니는 분은 없는데 이제 일부 다른 선생님들의 연구나 임상 경험을 들어보니까 있다고 그래요? 예, 아직도 있고 거기에 제일 영향을 미치는 거는 좀 폐에 손상이 있는 분들이 더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는 전 국민한테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네. 그 중에는 뭐 일이 많아져서 힘드신 의료진도 있고 매일 밤새는 뭐 방역 당국도 있고 또 진짜 자기가 직접 걸려가지고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도 있고 그냥 그렇지 않고 공포에 떨고 있는 분들도 있고 맞습니다. 이 다양한 국민들한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텐데 어디가 제일 위태로운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게 결국 그 재난 현장에서의 우선순위 고위험군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당연히 사망자 옆에 유가족들입니다. 그리고 거의 그 심각한 부상을 입은 분들. 요 분들 두 분들이 제일 중요한데 코로나 상황에서는 지금 유가족. 사실 이 감염 재난 때는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애도를 위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장례를 치르고 그걸 잘 못하잖아요. 이런 걸 전혀 못하기 때문에 그 슬픔을 제대로 표현하고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이 유가족분들은 또 격리가 돼 있고 이래서 저희가 보통 재난정신건강 서비스는 딱 장례가 끝난 시점부터 바로 개입을 하는데 어떻게 찾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께서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해서 도움을 요청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입니다. 그 가운데 또 중증부터 아무래도 중증이 심하고 그다음에 경도나 중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위험군들은 실제 의료진이나 이제 방역 당국은 나름대로 이분들은 훈련을 받아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높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너무 지치고 뭐 본인의 환자를 잃거나 또 뭐 약간의 이제 예민해진 분들에게서 어떤 뭐 항의나 감정 기복이 있는 분들한테 이런 일을 겪을 때 좀 힘들 수는 있지만 대개는 괜찮고요. 오히려 이 감염 재난 상황에서는 제일 취약한 분들, 만성 장애인, 노인, 또 이제 장애인, 정신장애인 뭐 이런 분들이 사실은 많이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분들은 그 확진이 되지 않았더라도 남들보다 두려움이 더 큰 건가요? 기본적으로 안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감염 상황에서는 격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의 지원보다 지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 이분들을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던 그런 보건소의 뭐 방문 보건팀이나 또는 뭐 이제 찾아가는 동사무소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없거든요.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되게 열심히 마스크를 나눠줘 가면서 찾아가는 분들이 있다고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평소에 이제 사회적 지원이라는 게 오히려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고위험군이 됩니다. 사회복지사들의 방문 횟수도 아무래도 줄어들고 아무래도 예. 그렇군요. 전화 정도밖에 못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국가 트라우마 센터로 연락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국가 트라우마 센터는 이런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 온 전문가들이 일단 전화를 받고요. 전에는 뭐 메르스 때는 다 이제 찾아가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주로는 전화로 하고 지금 각 생활치료 시설이나 감염 전담의가 없는 감염병원 이런 데도 지원하고 있고요. 여기 분들만으로 국립병원에 있는 분들만으로 또 모자르니까 저희 그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복지부하고 MOU를 해서 생활치료 시설이랑 감염 전담 병원인데 정신과가 없는 병원을 이렇게 또 지원하고 있고요. 전화 주로는 상담, 이제 전화로 합니다. 전화 상담만 해서 도움이 돼요? 이 전화 상담이라는 게 시작입니다. 뭐 이걸로 끝나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예. 전화 한 3-4번 저도 전에 뭐 메르스 때나 지금도 그렇고 전화 몇 번으로 사실 제일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거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뭐 또 정신과 의사가 이거는 정상 반응입니다. 비정상적 그 말 상황에 해주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말로 됐습니다 하고 끝나는 분들도 많고요. 조금 힘든 분들은 한 3-4번 더 통화하기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분명히 뭐 잠도 못 자고 거의 진단할 수준의 증상이 있으면 이건 가까운 정신의료기관이나 센터로 저희가 당연히 연결해 드립니다. 예. 우리 백 교수께서는 자연재해나 감염재난이 발생하면 네. 일정한 허니문 피리어드가 있다. 예. 그것이 경과한 그 후가 두렵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네. 아니 이런 그 코로나19 재난 감염재난 속에 허니문 무슨 신혼여행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물론 역설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대부분의 재난 정신건강 관련 문헌에 보면 이게 있는데 이게 재난이 발생하면 초기에는 정말 수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그 현장에 자기 목숨을 걸고 달려가고 구조하고 치료하고 하면서 또 서로 성품 기부하고 기부금을 나누고 감사하고 나누면서 오히려 사회적 결속력이 강화되는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뭐 이것도 못하는 나라는 바로 무너지는 거고요. 근데 저희는 뭐 상당히 이걸 잘해오고 잘하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저도 많이 감동받고 있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오히려 일상적 시기보다 자살이 줄더라.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해외 보고에. 네. 그리고 사회가 뭉쳐서 싸우는 거죠. 묘하네요. 예. 이런 이 재난 감염의 공포가 심해지면 자살률 같은 게 높아질 법도 한데 예. 안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는 나라죠. 초반에 이렇게 사회적 알겠어요. 힘을 결집해서 하는 나라들은 오히려 자살이 줄기도 하는데 근데 그 기간이 오래 못 가나요? 그게 이제 긴 그림자, 롱 섀도우 시기라는 게 이제 이후에 결국 옵니다. 특히 이런 재난은 왜냐하면 이 감염 자체보다 이게 지나간 다음에 경제적 파장이 있지 않습니까? 크죠. 어마어마하죠. 엄청난 파장이 있는데 되게 처음에는 또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이기려고 합니다. 근데 1년 2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별로 회복이 안 현실에 되면 안 변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전에 동일본 대지진을 겪은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2년째부터 남성 가장의 자살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살이. 예. 이게 이제 아주 지연된 재난의 여파가 나중에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사회적 갈등이 지금은 다 같이 이제 힘을 모으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뭐 누구는 보상을 얼마를 받았네. 뭐 사실 그렇죠. 이런 걸 이제 보도하지 말자 그러는데 예. 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질투나 뭐 편견이나 울분이나 이런 걸 느낄 만한 일들이 생기면서 또 오히려 피해자들이 또 비난을 받기도 하고 사회에서 고립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이 치유되지 않으면 생기는
사회적 대가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 어떻게 막느냐? 근데 예. 이제 모든 재난이 다 자살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오히려 줄기도 하고 늘지 않기도 합니다. 그 차이가 바로 이 초기부터 그런 국민의 마음을 챙기면서 그 마음 건강도 챙기고 그다음에 결속력을 꾸준히 유지해 나가고 편견이나 혐오를 줄여가고 예. 무엇보다도 이제 취약한 계층에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는 예. 체계를 빨리 구축하는 것이 1, 2년 후까지 영향을 미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게다가 앞에 언급하신 그 경제적인 여파 예. 이거야말로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서는 또 안 되는 거니까 사회적 안전망 전반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심리적 방역뿐만이 아니라. 실제 이제 뭐 자살이라는 것 자체가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죠. 근데 그 앞에는 평균적으로 4개 정도의 중대한 스트레스가 겹쳐 있거든요. 예. 한 가지가 아닙니다. 예. 되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이 누굴 믿었다가 믿은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그러면서 우울증까지 생겨서 그 앞에 근데 뭔가 그걸 저지를 만한 수단이 있더라. 이런 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가장 이제 파장이 큰 게 노인 집단은 이제 건강 문제나 사회적 소외 문제지만 지금 30대에서 50대 일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스트레스가 첫 번째 요인이기 때문에 더구나 이게 계속 힘들거나 또 계속 좋거나 하는 것보다 변화가 클 때가 가장 위기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코로나는 너무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기 맞아요.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그런 국민이 급증할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때에 맞습니다. 이거는 뭐 정신건강 대책만으로 가는 게 안 아니라 되죠. 굉장히 종합적이고 포괄적이면서 실질적인 지원이 없으면은 굉장히 위기 상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할 일이 많네요. 예. 이 심리 방역, 그 정신적 트라우마를 방지하기 위한 또 상담 치료 네. 이런 것도 한편에 가면서 맞습니다. 경제적 극한 상황에 몰리는 사람들 빨리 어떻게든 좀 긴급 구호라도 해서 그 다음에는 또 이분들이 1년, 2년 후에 희망 가질 수 있도록 또 해내야 되고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은 또 없어야 되고 이거 해낼 수 있을까요? 참 말씀 쭉 듣다 보니 엄두가 안 날 정도로 어려운 일이네요. 맞습니다.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게 어떤 맞서는 게 뭐 어떤 인간의 특권이다. 뭐 이런 말을 까미가 하기도 했다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동물은 피하죠. 근데 이제 인간은 거기에 맞서는데 물론 매우 힘든 일입니다. 매우 어려우니까 예. 재난이라고 이름 붙인 예. 거죠. 그리고 감당을 못하니까 예. 재난이라고 하는 건데 예. 근데 어떤 그 어려운 순간에도 그 인간의 특성이 힘들 때 옆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게 견뎌지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자살이 지금 굳이 국민소득으로 따지면 $100 이하일 때 오히려 자살률이 훨씬 낮았거든요. 근데 3만 불인데 어떻게 자살을 하느냐. 알겠습니다. 예, 그게 그 옆에 누군가 있을 때 예. 저희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막 끝으로 지금 이제 온 국민의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지수가 높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조금 심리 방역 차원에서 정치자 개개인들이 좀 도움받을 수 있는 실천 요강이랄까? 이런 게 있을까요? 물론 이때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코로나가 가져온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에 대한 위협, 일상의 중단은 현실적 고통입니다. 그렇죠. 이걸 첫 번째 화살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건 피하기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예, 당연한 겁니다. 예. 근데 그 다음에 이런 현실적 화살은 그러니까 피할 수 없고 아프고 당연하지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죠. 그렇죠. 그때 가만히 도움을, 있지 말고. 바로 그걸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가 꼭 이제 우리 마음 속에서 절망이 가득 차면 우리나라의 서비스가 그래도 지자체마다 한 300개, 600개씩 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복지, 의료 지원 이런 맞아요. 것들이. 근데 절망을 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조차 저희가 자살 사망자들의 심리부검하고 알 수 있었던 게 저희도 보도를 보면 몇 모녀 무슨 사건 보면 나중에 따지고 보면은 긴급 구호 생계비 지원 받을 수 있는 분이었는데 맞습니다. 이런 얘기 맨날 나와요. 맨날 나오죠. 근데 동사무소를 안 찾아가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절망 때문이거든요.
해봐야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다는 거죠. 그때 바로 옆에 있는 이 본인은 절망했더라도 또 본인이 절망하지 않게 예. 이렇게 심리 방역이라는 게 우리 마음을 잘 챙겨야 되고 예. 그때 용기를 가지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옆에서 돕는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사회로 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건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다라는 인식을 가져야죠. 그런 사인을 사회의 리더들이 계속 줘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 그런 선진국이 갖춘 게 딴 게 아니라 그 위기가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고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그게 진짜 사회적 안전망이죠. 예. 그다음에 우리 마음 정신 건강 지키는 마음 백신이 있다면서요. 지금 하여튼 첫 번째로 저희가 그 국민 건강 마음 건강 지침에서 얘기하는 건 지금 이 불안 공포는 정상 반응입니다. 예. 이때에 힘들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격려해 주시고 격려. 예. 그다음에 결국은 이걸 이겨내는 것은 희망이고요. 네. 예. 희망을 가지려면 정확한 정보에 집중해야 되고요. 가짜 뉴스에 현혹되는 것도 불안 때문이죠. 결국 그 가짜 뉴스를 자꾸 쳐다보게 되는 거는 내가 얼마나 불안한지를 보여주는 네. 증표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정확한 걸 보시고 물론 어렵지만 이때 불안은 또 순기능이 있는 반응이기 때문에 또 필요하기도 하고 이때 균형을 지나친 불안과 불안이 없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적절한 불안을 유지해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게 되려고 하면은 나 혼자만은 못하고 내 주위에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또 더 힘든 사람들을 응원하면서 저희가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적절한 불안이란 용어. 네. 거기도 균형을 맞춰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너무 안 불안해 해도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네요. 그렇죠. 그 손 안 씻고. 그리고 자기가 막 열이 돌아다니고. 나는데도 막 기침하는데도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럼 불안이 너무 낮아서 역기능이 생긴 거고요. 너무 음. 높으면은 또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적절한 불안이 최고의 수행을 보장해 줍니다. 자, 특집으로 마련한 현대사회의 위기와 극복, 오늘 그 마지막 시간, 이 정신건강, 심리방역 차원의 백신까지 좀 저희가 맞았는데요. 서로 옆 사람 손 한 번 더 붙잡아주고 함께 희망을 갖고 좀 이겨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의 백종우 교수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